당신을 삼키는 목소리.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방울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책은 헤이수 작가님의 엔드바텐드입니다. 엔드바텐드는 8편의 단편소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작품인 엔드바텐드를 읽어드리려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출방울. 중앙에 앉은 그녀는 학계 회원들과 유쾌하게 대화를 주고받았다. 목이 깊이 파인 자주색 블라우스 아래로 물고기 목걸이가 보였다. 얇고 매끈한 옥돌로 조각한 물고기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웃을 때마다 가볍게 흔들렸다. 4개의 테이블을 이어붙인 술자리의 끝에 앉아 나는 무심한 척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내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고비 사막에서 알던 그녀가 아닌 듯 했다. 이봐, 김 선생. 강 교수가 테이블 중앙에서 나를 불렀다. 그는 내가 속한 학회의 회장이자 소문난 주당으로 소위 폭탄 제조 전문가로 통했다. 그리고 온갖 이유를 끌어다가 어떻게 해서든 제조 폭탄을 먹이는 것으로도 악면 높았다. 그의 둥근 배는 그야말로 밑빠진 술통이었다. 내가 큰 소리로 대답하자 강 교수가 물었다. 왜 이리 늦었나? 학회에 허드렛 일을 도맡는 막내 격인 내가 30분이나 늦게 나타난 것을 꾸짖는 말이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새파란 시간 강사 주제에 각 대학의 주임 교수와 학과장을 기다리게 만든 셈이었다. 강 교수 앞에는 맥주 글라스에 담긴 폭탄주 3잔이 있었다. 흑맥주와 양주를 섞었는지 색이 목물처럼 검었다. 오늘 모임은 학회에서 주관한 몽골 국제 심포지엄의 뒤풀이와 그녀의 성별식을 겸한 자리였다. 나는 자리에서 엉거주춤 일어나 뒷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리 오게. 후레자 3배. 늦게 온 사람에게 3잔의 술을 연달아 마시게 하는 벌칙이었다. 내가 아무 말 없이 3잔을 비우자 교수 몇이 띄엄띄엄 박수를 쳤다. 뭘 잘했다고 치는 게 아니라 참 고생이 많았다는 뜻으로 들렸다. 나는 마지막 빈잔을 강 교수 앞에 공손히 두고 고개를 꾸벅 숙이고는 테이블 말석으로 돌아갔다. 선생님, 제가 이번에 7박 8일 일정으로 국제 심포지엄을 겸해서 몽골에 가게 됐습니다. 6월 말 황 선생께 전화를 드렸다. 출국 전날 밤이었고 여행 가방을 꾸린 뒤였다. 황 선생은 학부 전공 교수로 한때 항공학회를 이끌 만큼 몽골 왕래가 잦았다. 강건하고 호방한 그의 기질과 그 나라는 궁합이 맞는 듯 보였다. 잘 됐군. 가서 꼭 봐야 한다거나 체험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명심하게. 몽골은 뭘 보거나 체험하는 곳이 아닐세. 그곳은 아무것도 없어. 그곳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마치자 수화기 너머로 정적만이 가득했다. 재작년 정년 퇴임 이후로 선생은 그나마 적은 말수가 더욱 줄어든 것 같았다. 스승의 날이나 명절 때 안부 전화를 드리면 선승의 버버 같은 몇 마디를 듣는 게 이젠 익숙할 정도였다. 놀랍게도 그 간명한 몇 마디가 내 고민을 찌르는 듯해서 한동안 되새김질을 해야 했다. 거긴 말이야, 그저 비우러 가는 곳이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마지막 당부를 했다. 베이지 말게. 통화는 그것으로 짧은 인사를 주고받은 뒤 끝이 났다. 그저 비우러 가는 곳. 나는 선생의 말을 한번 되뇌고는 여행 가방에서 카메라와 수첩을 빼냈다. 짐이 가벼워지자 마음도 홀가분해졌다. 뭔가를 아등바등 찝고 쓰는 일을 이번엔 하지 않아도 될 핑계를 얻을 셈이었다. 베이지 말게는 황 선생 특유의 표현이었다. 제자들이 해외 유학이나 주요 자리에 나아갈 경우 추천서를 받으러 가면 자중자애하라는 당부를 그는 늘 그런 식으로 말했다. 젊은 시절부터 사무라이 소설에 탐닉했고 실제로 검도가 4단인 선생은 수업이나 술자리에서 칼에 관한 비유를 자주 들었다. 한 번은 강의 중에 중국 송대 야부도천이 금강 경호가에 남긴 2줄의 선시를 놓고 검에 관한 열변을 토한 적도 있었다.
대나무 그림자 섬도를 쓸어도 먼지 한 점 잃지 않고 달빛이 못바닥을 뚫어도 물에는 자취가 남지 않네. 이 시를 이해시키기 위해 예로 든 것이 무공의 최고 경지 중 하나인 신검이었다. 검을 몸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신검 합의를 뛰어넘어 기로써 검을 움직이는 이기어검의 단계를 벗어나면 검 없이 검을 펼치는 상태에 도달한다. 검이라는 매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신검을 무형검이라고도 칭하는데, 무형검이 내뿜는 기운은 형체나 중량이 없다. 따라서 상대방은 자신이 배인 줄도 모르고 한동안 움직이다가 쓰러지고 나서야 비로소 배었음을 안다는 것이다. 듣기에 따라 다소 허황되다 여길 수 있으나 나는 선생이 의도한 뜻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 흔적 없이 정수에 닿는 주경과 월광의 이치와 외피를 건너 내부를 베는 신검의 경지는 상통하는 바가 있었다. 나는 선생이 오래 고민한 주제라는 것을 쉽게 눈치챘고 그만큼 해석은 인상적이었다. 지금도 그 시 한 수를 오롯이 외우고 있는데 선생에게서 받은 많은 수업 중에 유독 그 시간만은 토시 하나까지 뚜렷했다. 테렐지 국립공원 내 바양하드 캠프는 전망이 좋았다. 뒤로는 기암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앞으로는 푸른 목초지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었다. 자작나무와 잣나무로 이루어진 숲은 그림 같았다. 그 숲과 바위와 초원을 끼고 톨강이 굽이굽이 흘러갔다. 복잡하고 무더운 울란바토르 시내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몽골에 도착한 당일과 이튿날까지 심포지엄에 참석하느라 지친 학회 회원들의 얼굴에 비로소 생기가 돌았다. 동행자를 포함한 30여 명은 10개의 게르에 분산 배치되었다. 나는 짐을 풀자마자 밖으로 나갔다. 들판은 온갖 허브와 야생화의 향기로 가득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내 안에 잠긴 모든 빗장을 풀자고 마음먹었다. 비우기 위해서는 닫힌 것을 열어두는 것이 우선이었다. 나이 많은 여교수가 말에서 떨어진 건 승마 트레킹에서였다. 점심 식사 후에 1시간 정도 말을 타고 초원을 건너 유목민 게르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아이락과 버르척을 대접받았다. 이들의 풍습에 따르면 손님은 아이락을 3잔 연속 마시는 것이 예의였다. 회원들은 사발에 담긴 시큼한 말젓 발효주를 연거푸 들이켰다. 일부는 한 모금 맛을 보고는 손사래를 쳤고 나머지는 입도 대지 않았다. 기름에 튀긴 과자는 누구도 2개 이상 못 먹었다. 손님 맞이용 마요주가 도무지 줄어들지 않자 회장인 강 교수가 무안했는지 내게 사인을 보냈다. 다 비우라는 뜻이었다. 게르 밖으로 나오자 여전히 햇볕이 뜨거웠다. 낮술을 마신 탓인지 머리가 핑 돌면서 어지럼증이 일었다. 다시 말을 타고 캠프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대개는 말을 탈 줄 몰라서 마부가 우리가 타고 있는 말에 고삐를 잡고 걸어가는 수준이었다. 그런 와중에 추하는 짧은 외침과 동시에 말 2마리가 신나게 앞으로 달려나갔다. 한 명은 몽골인 남자 가이드였고 다른 한 명은 청바지를 맵시 있게 입은 젊은 여성이었다. 말을 타는 모양새가 제법 근사했다. 나는 그녀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렸다. 심포지엄에서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발표할 때부터 눈길을 끌던 사람이었다. 추. 나는 호기롭게 외치며 등자에 얹은 발 뒤꿈치로 말의 배를 걷어찼다. 그리고 빠르게 쫓아가 그녀 옆에서 달렸다. 달콤한 바람을 가르며 에델바이스가 만개한 들판을 우리는 날듯이 질주했다. 그녀와 나는 말발굽에 맞추어 허공에서 어깨를 나란히 한 채 서로를 잠깐 보고는 웃었다. 워. 앞서 달리던 가이드가 갑자기 말 고삐를 바투잡으며 속도를 줄였다. 뒤에서 큰 고함이 들렸기 때문이다. 초원에서는 거리가 멀어도 소리가 비교적 명확히 전달됐다. 당황한 가이드는 서툰 한국어로 사람이 말에서 떨어졌다며
급하게 방향을 바꾸었다. 나는 이대로 그녀와 초원 끝까지 달리고만 싶었다. 그러나 그녀도 말을 뒤로 돌려 빠르게 달렸다. 그녀의 승마 솜씨는 수준급이었다. 나이 많은 여교수는 바닥에 똑바로 누워 있었다. 방문했던 게르에서 겨우 10m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려고 누군가 옷으로 여교수의 얼굴을 덮은 상태였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말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고개를 내려뜨리고 풀을 뜯었다. 그녀는 여교수의 대학 직계 후배이고 더욱이 이번 여정의 룸메이트여서 낙마 사고자가 누군지 알자 거의 사색이 되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여교수의 손을 꽉 쥐었다. 선생님, 저 진아예요. 괜찮으세요? 그래, 진아야.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미안해. 동행한 간호대 교수가 여교수의 상태를 살폈다. 여교수는 약간 놀란 듯 했으나 의식은 또렷해 보였다. 골절은 없는 것 같다고 간호대 교수가 안심을 시키자 여교수는 배변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10여 명의 여자 회원들이 주위를 둥글게 에워쌌다. 접근이 금지된 남자들은 멀리 떨어져 서성거렸다. 회장인 강 교수는 가이드가 말해서 내리자마자 빨리 구급차를 불러오라고 소리쳤다. 가이드는 구급차를 부르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인 강 교수는 일정 초반에 이런 사고가 난 것에 대해 몹시 당황해하는 것 같았다. 도대체 왜 불가능해? 왜? 병원에 구급차가 없어요. 병원에 구급차가 없어? 근처에 국립병원이 있다는데? 여기 국립병원 있는데 구급차 없어요. 울란바토르에 한 대 있어요. 가이드의 어눌한 답변에 회원들은 할 말을 잃었다. 답답한 듯 강 교수의 목소리 톤이 올라갔다. 그럼 헬리콥터라도 불러. 군용 헬리콥터라도. 이러다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책임질 거야? 애가 타는 강 교수와 달리 가이드를 포함한 몽골인들은 무심하리 많지 반응이 없었다. 마부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서 있었고 게르 주인은 괜찮다며 그저 물수건 한 장을 갖다 주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얘기를 들어보니 여 교수는 고집스럽게 마유주 한 사발을 남김없이 들이켰다고 했다. 그리고 마부의 부축을 받아 말 등에 오르자 정신을 잃고 떨어졌다는 것이다. 다행히 달리다가 낙마한 것은 아니었다. 여 교수가 배변을 하는 동안 남자 회원들은 회의를 거듭했다. 저 정도면 괜찮을 거라는 낙관과 내가 다쳤으면 큰일이라는 비관 사이에서 울란바토르로의 송치, 한국으로의 송치 등 여러 의견이 나왔다. 일단 근처 병원에서 검진한 뒤에 결정할 문제였다. 그 사이 수소문한 차량이 도착하자 강 교수는 동승자 몇 명을 지목했다. 통역을 해줄 가이드, 그녀의 몸 상태를 설명할 간호대 교수, 룸메이트이자 후배인 그녀,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가락 끝이 나를 가리켰다. 1시간 떨어진 국립병원에 도착해서 여 교수는 특실로 옮겨졌다. 낡은 철제 침대와 간이용 플라스틱 의자 2개가 놓인 독방이었다. 가이드로부터 사고 정황을 들은 의사는 별다른 표정을 짓지 않았다. 여 교수가 검사를 위해 엑스레이실로 이동하자 가이드는 보호자 자격으로 따라갔다. 간호대 교수마저 전화통화를 위해 밖으로 나가자 병실에는 그녀와 나만이 남았다. 그녀는 몹시 침울해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숙인 모습이 마치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보였다. 병원까지 오는 차 안에서 여 교수의 손발을 열심히 주무르던 장면이 떠올랐다. 나는 의사도 아니면서 밑도 끝도 없이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으실 거예요. 네, 그러셔야 할 텐데. 말을 잘 타던데 혹시 승마를 배웠나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서요? 과천에서 배웠나요? 네, 선생님도 과천에서. 그녀는 둘만 있는 게 어색하고 계속 질문에 대답만 하는 게 미안했는지 내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무슨 코스를? 승마를 배우는 여러 등급별 과정 중에 어떤 코스를 밟았는지 묻는 것 같았다. 아, 저는 클리닝 코스를 밟았습니다. 마국간에서 트럭 10대 분량의 말똥을 치우고 수료했어요.
내가 삽질하는 흉내를 내자 그녀가 풋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마치 시든 꽃이 활짝 피어나는 듯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나는 과천 승마장에서 자벽부로 지냈다. 승마 클래스를 엿들을 기회가 있었고 교관들과 친해진 후에는 무작정 졸라서 잠깐씩 안장에 올랐다. 그러니까 그녀는 정식으로 배운 승마이고 나는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었다. 여교수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의사는 당장 퇴원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하룻밤을 그곳에서 보내며 상태를 지켜보기로 했다. 우리는 여교수가 수액 링거를 맞으며 잠든 모습을 보고 병원을 나왔다. 가이드는 내일 아침 여교수와 함께 캠프로 돌아가겠다며 우리를 보냈다. 어둠 속에서 캠프로 돌아오는 길은 깊은 바닷속을 항해하는 기분이었다. 불빛도 없고 표지판도 없는 길을 운전사는 잘도 달렸다. 그녀도 간호대 교수도 고단한 탓인지 아무 말이 없었다. 몽골 일정을 위해 밤을 새워 성적 정산을 끝내고 국경을 넘자마자 이틀 동안 심포지엄에 참석하느라 긴장했을 것이다. 오전에는 울란바토르에서 테렐지로 이동하고 사고 이후로는 조바심을 치며 기다렸던 터라 기운이 소진된 상태였다. 사실 그날 저녁은 축제의 밤이었다. 말을 타고 캠프로 돌아오면 저녁으로 허럭을 먹게 되어 있었다. 양을 도축하여 부위별로 자른 뒤 달군 차돌과 채소를 넣고 두세 시간 쪄서 만드는 몽골의 잔치 음식이었다. 다음 날 아침이면 일행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 5일 동안 여행을 한 뒤 출국하는 일정이었다. 한 그룹은 북부의 러시아 국경인 알탄블라크까지 방문하고 다른 그룹은 남부의 중국 국경인 어문고비까지 둘러본다고 했다. 북부는 몽골 역사와 종교 탐사에 초점을 맞춘 반면 남부는 사막과 유목 체험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니까 초원에서 전체 인원이 함께 보낼 수 있는 마지막 밤이었다. 식당과 강당을 겸해서 쓰는 대형 게르는 소등 상태여서 깜깜했다. 중앙 쪽에서는 천체 관측 강연이 한창이었다. 국제 천문대의 전문 장비를 들고 나온 강사가 음악과 영상을 틀며 별자리에 대해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다. 중간중간 아름다운 광경이 나오는지 사람들의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후미진 구석에 놓인 4인용 테이블에는 촛불을 밝힌 늙은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다. 촛불에 너울거리는 양갈비뼈의 그림자는 그로테스크했다. 간호대 교수는 밥을 몇 술 뜨다가 내려놓았고 그녀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자신이 말을 달리지 않고 여교수를 돌봤다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후회하는 듯 했다. 간혹 훔쳐본 그녀의 얼굴은 수심에 차 있었지만 여전히 눈길을 붙들 만큼 매력적이었다.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백 선배가 어디서 구했는지 한국 맥주 2캔을 가져왔다. 너도 고생했다. 나는 그가 나타나자 마음이 한결 놓였다. 학부 교수였던 황 선생의 표현을 빌리면 백 선배는 자팍다식하고 박문광기한 박물군자였다.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묻든지 이야기와 대답이 마련된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였다. 요즘 백 선배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그를 가리켜 워킹 네이버라 불렀다. 형, 저 강연 재밌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별자리를 볼 때 우리는 되게 별들끼리 이어서 보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별과 별 사이를 잇는 어두운 부분을 봐야 한다는 거야. 결국은 어두운 부분이 전체의 윤곽을 만든다는 뜻이지. 빛을 발하는 지점보다는 그 사이 암흑 공간이 성자의 형태를 결정한다는 말은 시적이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양갈비 한 대를 쥐고 듣자 형은 캠프에서 본 양 잡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들은 양을 죽일 때 최소한의 고통을 주는데 예리한 칼로 가슴을 5cm 정도 찢은 뒤 손을 집어넣어서 심장동맥 한 가닥을 순간 움켜쥐어 즉사시킨다는 내용이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양은 울지도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는데
신경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배를 가르고 가죽을 벗기는데도 큰 눈을 계속 껌뻑거렸다고 했다. 간호대 교수가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어느덧 이야기에 빠져들었는지 유심히 듣다가 눈을 질끈 감았다. 내가 손에 기름을 묻히고 이제껏 열심히 먹던 갈빗대를 접시 위에 탁 떨어뜨리자 세 사람이 동시에 웃었다. 나는 그녀를 촛불 너머로 바라보며 남부고비팀에 속하기를 바랬다. 몽골에서 돌아와 일주일이 지나도 고비의 모래가 발견되었다. 간혹 귀를 후비다가도 그곳에서 입던 옷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다가도 황갈색 고운 모래가 묻어나왔다. 수첩의 갈피, 모자의 챙, 손목 시계줄의 주름, 라이터, 선글라스의 브릿지 조인트 지점에서도 미세한 알갱이가 보였다. 주름지고 빈 곳마다 고비의 모래는 구석구석 숨어 있었다. 모래는 물과 달리 위치를 이동할 뿐 증발하는 것이 아니었다. 고비가 오래전에 바다였다는 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러시아제 사륜구동 승합차 푸르공을 타고 달리다 보면 멀리 푸른 바다가 보였다. 분명히 저 먼 곳에 둥글게 걸쳐 있는 것은 지평선이 아니라 수평선이었다. 먼 곳에서는 파도가 넘실대고 지근거리의 모래벌판은 해변 같았다. 그러나 차를 타고 종이를 달려도 바다에는 닿지 못했다. 이른바 고비 신기루였다. 8시간을 달리면 그 환상의 수평선은 다시 8시간 뒤로 멀어졌다. 어문 고비의 바잉작에 도착하자 우리 앞에는 거대한 붉은 벼랑이 놓여 있었다. 시야가 닿는 곳 너머까지 거칠게 굽이굽이진 메마른 협곡은 장관이었다. 누군가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같다고 말했다. 바잉작의 뜻은 놀랍게도 목초지였다. 가이드가 설명했다. 이곳은 전에 바다였고 여러분이 보시는 곳은 가장 깊은 곳이었대요. 몇 년 전만 해도 조개 화석이 많았고 다른 물고기 화석도 정말 많았어요. 고대 수생생물의 화석이 대량 출토된 곳, 그러니까 발밑에 펼쳐진 벼랑 아래에는 바다의 바닥이자 해저 혹은 심연인 셈이었다. 가이드는 밑에 내려갔다 오라며 시간을 넉넉히 줬지만 일행 대부분은 그 말을 그저 웃어넘겼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완만한 곳을 골라 아래로 발을 디뎠다. 저 밑에 내려가면 왠지 지상에 모든 침묵이 고여 있을 것 같았다. 물길하곤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도 가시풀이 듬성듬성 자라고 있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절벽에 붙은 연녹색 도마뱀들이 긴 꼬리를 흔들며 도망을 쳤다. 가장 깊은 곳에 닿았을 때 놀랍게도 그녀가 그곳에 서 있었다. 혹시 담배 있으시면 저 하나만 주실래요? 담배를 건네고 라이터로 불을 당겨주자 그녀가 내 손등위에 자신의 손을 보게 바람을 막았다. 3년 전에 끊었는데 이곳에 오니 안 피울 수가 없네요. 나는 그저 찡긋 웃어주고는 허리를 굽혀 바닥을 살피며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뭘 그렇게 찾아요? 바다였다면서요? 닿지 닿았던 자리를 찾고 있어요. 그게 남아있을까요? 모래바람이 이미 지워버렸을 텐데. 그래요? 나는 허리를 잠깐 폈다가 다시 낮은 자세로 주변을 자세히 살폈다. 저 위에 분명히 일행들이 있을 텐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정적을 깨고 물었다. 이번엔 또 뭘 찾아요? 고래의 뼈. 에이, 그 뼈는 이미 모래가 되었다가 바람이 되었을 텐데요. 순간 모래바람이 훅 불어와서 나는 고개를 돌리며 눈을 감았다. 그녀가 곧 짧은 비명을 지눴다. 돌아보니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다가가 괜찮으냐고 묻자 그녀가 매우 아픈 듯 말했다. 눈에 모래가 들어갔어요. 나는 어찌할지 몰라 당황한 그녀 앞에 서서 말했다. 눈물을 흘려봐요. 잘 안 돼요. 눈물이 말랐나 봐요. 그럼 이렇게 해봐요. 효과가 있을 거예요. 나는 그녀의 손가락 사이에서 타들어가는 담배를 빼앗아 연기를 깊이 빨았다.
침에 약간 젖은 필터는 부드러웠다. 그리고 입술을 앞으로 모아 연기를 곱게 만들어 그녀의 눈가에 조용히 불었다. 손으로 그녀의 뺨을 살짝 감싸자 뺨에서도 모리가 서걱거렸다. 눈꺼풀은 격렬을 일으키며 내 입에서 나오는 연기를 받아들이기 위해 잠깐씩 열렸다 닫혔다. 긴 속눈썹이 촉촉해지면서 곧 눈물이 눈꼬리를 타고 흘러내렸다. 고개를 치켜들고 눈물을 흘리는 그녀의 얼굴을 보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필터를 깊이 빨 때마다 나는 코아래에 있는 그녀의 붉고 마른 입술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높은 하늘과 바다의 밑바닥 그 사이에 오직 그녀와 나만 나고든 듯 아늑했다. 저 위에서 곧 출발! 하고 외치자 소리가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로 메아리치며 흘러다녔다. 나는 서둘러 완만한 곳을 찾아서 붉은 절벽을 먼저 올라갔다. 발을 디디면 모래가 바스러지며 쏟아져 내려서 내려올 때보다 훨씬 힘들었다. 그녀는 체면 차리지 않고 두 손으로 땅을 짚고 엉금엉금 올라오는데도 곧잘 미끄러졌다. 심지어 내 발끝에 체인 모래가 그녀의 머리 위로 떨어지기도 했다.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그녀를 향해 팔을 길게 뻗었다. 귀국 후 사흘이 지났을 때 백선배를 학교에서 우연히 만나 술자리를 함께 했다. 우리는 싱싱한 오징어회를 안주로 소주를 마셨다. 백선배는 북부팀이었고 나는 남부팀이어서 못다한 말이 많았다. 남부팀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래구덩이를 헤매는 동안 북부팀은 박물관과 사원을 중심으로 탑사한 모양이었다. 그러다가 잠깐 낙마사고가 언급됐고 자연스럽게 그녀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닷새 동안 함께 고비를 여행한 나보다 백선배는 그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타오팰리스에 산다는 말을 듣고 알 수 없는 격차를 느꼈다. 그녀가 명문여대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했고 나보다 5살 어린 32살이라는 얘기를 듣는 중에도 머릿속에는 그녀가 사는 초고층 아파트가 떠나지 않았다. 위성도시의 연립에 사는 나로서는 고비를 건너는 일보다 서울의 강남인 그곳이 오히려 닿기 어려운 거리로 다가왔다. 불현듯 대학 시절 한쪽은 복장을 갖춰 승마를 배우는 동안 한쪽은 삽자루를 들고 말똥을 치우는 장면이 스쳤다. 몽골에서는 오직 말을 같이 달렸다는 기쁨만 있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너 이번 금요일 모임 가냐? 형, 나 그 모임 가기 싫은데. 무슨 말이야? 너는 무조건 가서 따까리 해야지. 송별회까지 겸한다는데. 송별회라니요? 그녀가 곧 2년 정도 미국 보스턴으로 떠난다는 소식이었다. 금시초문이었다. 보스턴에서 도대체 뭘 하느냐고 묻자 선배는 포스트 닥터 코스 정도 하지 않겠어? 하고 반문하며 일어나 화장실에 갔다. 2년 후면 나는 39이었다. 이 무슨 허무맹랑한 계산인가. 고개를 저으며 소주를 들이켰다. 그리고 막막한 기분에 힘싸여 그녀를 마지막으로 봤던 때를 떠올렸다. 고비를 나오기 전 기념품을 늘여놓고 파는 허름한 좌판에서 나는 물고기 목걸이를 발견했다. 매끄럽고 단단한 옥돌로 만든 물고기는 손가락만한 크기였다. 물건을 파는 여인은 고비의 돌로 만든 물고기라고 했다. 무딘 조각칼로 가늘게 홈을 낸 입과 아가미 주위로 반원 모양의 비늘이 서툴게 새겨져 있었다. 유선형의 머리는 마치 성기의 귀두를 연상시켰다. 정교하지 않은 솜씨가 고비의 분위기와 어울렸다. 물고기를 조각한 장인은 어쩌면 바다를 본 적이 없을지도 몰랐다. 나는 목걸이를 주머니에 넣고 기회를 엿보다가 귀국 직전 울란바토르 공항에서 그것을 그녀에게 슬쩍 건넸다. 바다를 본 적이 없는 장인이 만든 고비 물고기예요. 어머, 정말 이쁘네요. 저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데 한국 돌아가면 한번 봐요. 내가 무심히 말하자 그녀는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좋아요. 그럼 한 번만이에요. 너무 늦으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생겼는지 강 교수가 나를 찾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녀에게 영원히 각인될 멋진 말을 궁리했으나 결국 발걸음을 떼며 한 말은 싱거운 농담이었다. 그거 아무리 예뻐도 구워두시고 그러면 안 돼요. 잘 안 익거든요. 그녀가 풋 하고 웃으며 어서 가보라는 손짓을 했다. 화장실을 다녀온 선배는 오징어회 접시에서 제대로 썰지 않은 다리를 젓가락으로 들어 올렸다. 토막이 났어도 신경이 살아있는지 여전히 꿈틀거렸다. 너 이게 뭔 줄 알아? 와, 그것만 유독 가늘고 기네요. 이게 말이야, 수컷 오징어가 교미할 때 암컷을 힘껏 끌어안는 발이야. 교접안이라고. 선배는 그것을 초고추장에 찍으며 10개의 다리 중에 이런 게 2개 있는데 평상시엔 먹이를 포획하는 촉수로 쓰인다고 덧붙였다. 잠깐! 나는 선배의 동작을 멈추게 하고는 젓가락을 뻗어 그 다리를 빼앗아 먹었다. 그리고 그것을 오물오물 씹으며 다른 한쪽을 찾았다. 가늘고 긴 다리를 내가 집어 올리자 선배가 외쳤다. 잠깐! 나는 들은 척도 안 하고 그것을 바로 입에 넣었다. 하긴 노총각이 먹어야지 자기신 같은 유부남이 먹어서 뭐 하겠느냐며 투덜거리던 선배가 갑자기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다. 근데 어째 너 좀 이상하다. 백 선배가 유심히 내 얼굴을 살펴보더니 빙긋이 웃으며 잔을 들었다. 자식, 너 배였구나? 나는 소주잔을 들어 그의 잔에 세게 부딪히고는 홀짝 들이켰다. 어문고비의 바행작에서 눈을 감고 고개를 지켜든 그녀의 옆모습이 떠올랐다. 가늘게 떨리던 그녀의 눈꺼풀과 촉촉한 속눈썹, 그리고 부드러운 콧날 아래의 붉은 입술이 잊히지 않았다. 바람이 바람을 껴안듯 구름이 구름에 겹치듯 모래가 모래를 뒤덮듯 허공이 허공에 섞이듯 그렇게 입술과 입술이 포개졌어야 했다는 후회가 들었다. 나흘 밤낮을 모래만 보며 달리니 시야가 황량했다. 시야는 그저 텅 비어 있어서 초점을 맞출 곳이 아무데도 없었다. 아무리 달려도 사방은 둥근 지평선이었다. 여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저기 같으며 저기가 여기 같았다. 하늘과 땅이 분간되지 않았고 이쪽과 저쪽의 구분이 무의미했다. 고비는 애초부터 경계가 없던 땅이었다. 경계 없는 벌판으로 간혹 양떼와 낙타무리가 줄을 지어 지나갔다. 4명의 동승자들의 눈동자 역시 총기가 거치고 막막해 보이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지고 누런 흙먼지가 덮여 있었다. 위안이라면 그녀가 우리 3호 푸르공 멤버라는 점이었다. 남부 고비 인원은 15명이서 세대의 푸르공으로 나뉘었다. 영향력 있는 분들은 영향력 있는 분들끼리, 가족은 가족끼리. 멤버가 묶이자 우리 차는 짜투리 인원으로 구성되었다. 나는 간혹 룸밀러나 차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것이 내게는 고비에서의 유일한 초점이었다. 소비에트 연방 당시 도로가 없는 시베리아에서 병력 수송용으로 고안된 푸르공은 길을 만들면서 달렸다. 처음 고비에 들어섰을 때 멋진 곳이 나타나면 우리는 어설픈 몽골어로 운전자 수케에게 손짓을 했다. and, 여기, tend. 접속사 그리고에 해당하는 말이 바라는 것을 배운 뒤에는 and 바 tend 라고 외쳤다. 몽골 기마 돌격대를 닮은 수케는 자갈길이던 언덕이건 장애물을 거침없이 돌파했다. 날뛰는 말 위에 올라탄 것처럼 우리 5명은 콩복듯이 사방으로 튀었다. 냉난방 장치가 없어 열어놓은 차창으로 흙먼지가 그대로 들어왔다. 푸르공은 최소 여건으로 최대 효과를 발휘하도록 디자인되었는데 공학자들이 효율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사람 타는 것을 깜빡 잊고 만들었다는 말이 맞았다. 닷새째 되던 날 점심을 먹고 만달고비 부근에서 우리가 탄 푸르공이 고장났다. 덮축이라는 무덤처럼 작은 구렁지대를 통과하려다가 생긴 일이었다. 푸르공의 그런 겁침없음이 오히려 불상사를 만든 셈이었다. 그동안 타이어가 펑크나거나 장고장이 날 때마다 뚝딱뚝딱 고쳐내던 수케도 이번엔 운전석을 뜯어내고 내부를 보더니 앓는 소리를 냈다. 오늘 안으로 이곳을 빠져나가 울란바토르 공항에 직결해서 귀국길에 올라야 했다.
우주의 낯선 행성에 불시착한 기분이네요. 푸르공 안에서 시달리던 그녀와 나는 천천히 들판을 걸었다. 일정이 지루하고 고단한 탓인지 그녀는 간혹 담배를 태우자는 신호를 보냈다. 나이 드신 분들의 눈을 피해 우리는 푸르공을 뒤로하고 사막을 걸었다. 나는 휴대용 플라스크를 꺼내 그녀에게 아르히? 라고 물었다. 몽골 보드카였다. 그녀가 한 모금 마시고는 내게 조용히 건넸다. 모래먼지를 오래 맞다 보면 물로는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었다. 몇 모금을 연속으로 들이켜자 목구멍에서 화약이 터지듯 후끈했다. 아, 저기 좀 봐요. 그녀가 가리킨 손끝에 동물의 뼈가 누워 있었다. 지금껏 보던 것과 달리 머리부터 갈비뼈와 다리까지 형태가 온전하게 남은 것이었다. 말인지 낙타하기 가늠하기 힘든 뼈를 바라보며 그녀와 나는 담배를 피웠다. 암컷인지 수컷인지 구별하기 어려웠고 언제부터 누워 있었는지도 막연했다. 한 걸음 떨어진 곳에 발목뼈가 보였다. 유목민들은 말과 낙타가 죽으면 발목을 잘라 굽이 하늘로 향하게 땅에 묻는다는 말이 떠올랐다. 막상 가이드는 그 풍습의 연유에 대해서는 답을 못했다. 인간의 노역을 감당하느라 평생 모래밭에 담갔던 발목, 살아서 가지 못한 길을 죽어서는 마음껏 가라고 족쇄를 풀어주는 장례의식으로 짐작될 뿐이었다. 한때 따뜻한 피가 돌던 짐승이었겠죠?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때 짝짓기를 위해 잘 보이려고 사뿐사뿐 사방을 뛰어다녔을 테고 연한 풀을 찾아 뜯으며 입안 가득 녹색의 풀즙으로 목마름을 지웠을 것이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갈비뼈가 꼭 현악기의 스트링 같네요. 우리는 앉아서 보드카를 홀짝이며 그 늑골 사이로 지나가는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털가죽, 살, 지방, 오장육부, 힘줄, 혈관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로지 뼈로만 하는 연주. 정적을 베이스 삼아 모래바람이 그 텅 빈 뼈들을 뒤흔드는 고비의 연주를 오랫동안 들었다. 바람이 의외로 거셌다. 그녀의 머리와 목에 훌훌 감겨있던 스카프가 벗겨지며 펄럭거렸다. 닷새 이상 감지 못한 머리가 고스란히 드러나도 그녀는 별달리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녀가 필터 가까이 담배를 태우며 담담하게 수수께끼를 내듯 물었다. 지금 이 바람은 암컷일까요? 수컷일까요? 순간 발목까지 내려오는 그녀의 치마가 훌렁 낙하산처럼 부풀어 올랐다. 아, 답이 금방 나왔네요. 수컷이네요. 내가 웃으며 대답하자 그녀는 키득키득거리며 치마를 갈무리했다. 나는 엉덩이를 털고 일어났다. 그리고 70년대 흑백 영화의 남자 주인공 같은 억양과 몸짓을 흉내냈다. 그럼 기분도 꿀꿀하고 그런데 우리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어디 조용한 데 가서요? 지평선이나 보면서 따끈하게 오줌이나 한번 갈길까요? 그녀가 쿡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성큼성큼 걸어갔다. 바짝 말라서 뿌리 뽑힌 풀들이 바람을 타고 허공에 날아다녔다. 바람결에 섞인 굵은 모래가 뺨을 긁으며 스쳐갔다. 아무리 걸어도 몸을 가릴 만한 곳은 없으므로 그녀가 먼저 자리에 주저앉았다. 고비에서 닷새를 함께 헤매지 않았더라면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흑설탕 같은 벌판 위로 뭉게뭉게 피어난 흰 구름이 눈높이에 걸려 있었다. 맨 처음 딴 목화섬처럼 순결한 누구의 손때도 타지 않은 뽀송뽀송한 구름이었다. 우리는 그 구름 아래에서 대여섯 걸음 정도 떨어져 함께 지평선을 바라보며 오줌을 넣었다. 바람이 거센 탓인지 오줌 줄기가 누운 S자 모양으로 파동을 그리며 날아갔다. 허공에 그리는 문이었다. 등 뒤에서 그녀의 오줌발이 뜨거운 모래 속으로 파고드는 소리가 들렸다. 마침내 수케는 녹슨 스패너를 연장통에 집어던졌다. 우리가 낙오된지도 모르고 다음 행선지까지 갔던 2호 푸르공이 가이드를 대동하고 한참 만에야 나타났다. 나이가 지긋한 2호 푸르공 운전자가 랜턴을 밝히고 기름 범벅이 되어 차체 밑을 몇 번이나 들락날락거렸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비라도 오려는지 두꺼운 먹구름이 몰려들자 주위는 삽시간에 어두워지고 기온이 내려갔다.
수케는 2호 푸르공의 조수석에 올라앉자마자 한숨을 길게 몰아쉬었다. 기마돌격대 같던 그의 얼굴이 시무룩했다. 어두워지는 사막에서 수케의 푸르공은 숨이 끊긴 덩치 큰 짐승 같았다. 튀어나온 바위의 날카로운 면이 내부의 회로 한 가닥을 베어낸 게 분명했다. 가이드와 함께 뒤에 6자리에 우리는 꽉 끼어 앉았다. 기다림과 추위에 지친 동승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안은 미등이 켜져 있고 밖은 어두워서 차창에 일행의 고단한 얼굴이 돋았다. 고비의 저녁이 만든 거울이었다. 그들은 모두 앞만 보고 있었다. 누구도 고개를 옆으로 돌려 밖을 보지 않았다. 옆이나 앞이나 오직 허공과 어둠뿐이었으므로 어쩌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표현이 맞았다. 앞자리에 왼편에 앉은 나는 뒷자리에 오른편에 앉은 그녀에게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어느 순간 불투명한 반사체에서 서로의 눈길이 잠깐 부딪혔다. 그 성광과 같은 찰나의 번쩍임에 나는 몸이 쩌릿했다. 몽골에서 돌아온 날부터 나는 그녀를 알았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철을 타고 학교에 가고 연구소에서 프로젝트 지원서를 작성하고 늦게 귀가하여 저녁은 먹었지만 나는 분명히 어딘가를 심하게 앓고 있었다.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저곳을 헤매고 있었다. 전철에서 창밖을 보거나 연구소에서 예산을 짜거나 식탁에서 숟가락질을 할 때면 불쑥불쑥 고비가 펼쳐지고 그녀가 나타났다. 그녀와 보낸 8일, 중국어로 발음하면 고귀한 무엇인가 일어난다는 뜻의 8. 나는 고비의 모래알 틈에 딸려온 낙타풀 씨앗이 그새 우물 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극소량의 수분으로 생존하는 고비의 가시풀. 사막에서 나고 자란 가이드는 겨울에 먹을 것이 없을 때 낙타가 입에 피를 흘리며 먹는 그 보잘것없는 풀 한 포기가 거대한 사구를 만든다고 했다. 바람을 타고 가던 모래가 그 풀에 걸려 두꺼비집을 만들고 두꺼비집은 모래봉분으로 자라고 봉분이 언덕으로 커지면 기댈 것이 필요한 모래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어 사구를 이룬다는 것이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우면 푸르공의 차창에서 성광처럼 마주친 그녀의 눈빛이 어김없이 나타났다. 낙타풀은 그녀의 눈빛을 받으며 실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고 가시를 세웠다. 그리고 죽은 짐승의 갈비뼈를 통과하는 고비의 바람소리에 섞여 모래가 날아왔다. 초침과 함께 누적되는 모래 언덕. 새벽이면 모래 언덕은 거대한 그녀의 나신으로 변모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몸을 뒤틀었다. 그것은 매혹적이었으나 품에 안기에는 너무 컸고 곁에 두기에는 쉽게 부서졌다. 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녀의 풍만하고 굴곡진 젖가슴과 허리와 골반과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를 우왕좌왕 헤매다가 지쳐 쓰러지곤 했다. 백선배를 만나고 돌아와 이틀을 더 앓다가 결국 나는 그녀에게 메일을 썼다. 7시, 송별회가 시작되기 전 5시에 만나자는 내용이었다. 당신의 인생에서 2시간만 내게 내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 길지 않은 메일을 쓰는데 3시간이 걸렸는데 동의하는 답시는 3분 만에 휴대전화 문자로 수신됐다. 그러나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약속을 방해하는 일이 연이어 터져 발목을 붙잡았다. 문제는 휴대전화였다. 명동으로 전철을 타고 가는 중에 연구소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소장은 프로젝트 심사가 코앞인데 구성한 영망이라며 호통부터 쳤다. 그리고 수정할 곳이 몇 군데 있으니 당장 고쳐서 보내라는 불효령을 내리고는 전화를 끊었다. 연구원 몇 사람의 생계가 걸린 사업이기 때문에 미룰 수 없는 일이었다. 다음 역에서 내려와 PC방을 찾았으나 아무리 뛰어다녀도 찾을 수가 없었다. 날은 무덥고 마음은 조급했다. 버스로 2정거장 정도 거리에 PC방이 있다는 말을 듣고 택시를 잡아탔다. 막상 도착해서는 한글 프로그램이 깔린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 순서를 기다려야 했다. 소장의 지적사항 중 한 곳은 중요한 예산 신청 부분이었다. 항목이 2개나 덧붙여서 1억 원의 금액을 전체 항목으로 재분배하고 각 항목의 세목별로 다시 나눠야 했다.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을 잡아먹는 일이었다.
불행하게도 PC방에는 전자계산기가 없었다. 휴대전화를 찾는 순간 나는 그것이 수중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허둥거린 나머지 어디에 흘린지도 모를 그것을 찾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계산은 더뎠고 더해진 항목의 세목은 떠오르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그녀에게 늦을 거라는 이메일을 보내놓고는 시간이 줄어들어 미칠 노릇이었다. 연구소장에게 수정안을 전송하고 택시를 잡아탔지만 금요일 저녁 도로는 꽉 막혀 있었다. 끝내 5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7시 모임에도 30분이나 늦게 도착하고 말았다. 학회의 막내 격인 내가 일찍 와서 일을 돕지는 못할 만정 반팔 셔츠가 땀에 후줄근히 젖어서 나타난 것이다. 나는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서 잔이 오면 사양하지도 않고 아무 말 없이 마셨다. 회장의 후레자 삼배를 마시고 지도교수가 말없이 밀어넣은 폭탄주를 마시고 지난 학기 강의를 마련해준 학과장님의 잔을 마시고 다음 학기 강의를 배려해준 선배 교수의 술을 받아 마셨다. 짧은 시간에 폭탄주 6잔이 들어가자 긴장이 풀리면서 정신이 몽롱했다. 그리고 중간중간 위아래를 외치며 맥주 글라스를 비웠다. 술자리는 중간에 좌석 배치가 몇 번씩 바뀌었다. 부회장이 공지를 내릴 때마다 회원들은 이쪽과 저쪽으로 나뉘었다. 학회 임원은 이쪽으로 오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저쪽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들은 회의를 따로 잡지 않고 이런 모임을 겸해서 다음 학술 대회에 대해 대략적으로 논의했다. 한 사안이 끝나면 부회장은 다시 공지를 내렸다. 학술지 논문 게재자는 이쪽에 앉아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자리 이동을 부탁드립니다. 자리가 바뀌는 동안 그녀는 중앙을 벗어나지 않았고 나는 어떤 사안에 속하든지 맨 끝자리였다. 천 교수가 나타난 건 모든 안건이 끝난 10시경이었다. 그는 회장인 강 교수와 회원 전체를 향해 인사를 하더니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다. 천 교수는 더운 날씨에도 넥타이를 맨 양복 차림이었는데 기품이 있고 풍채가 좋았다. 백 선배의 말에 따르면 집안이 상당할 뿐더러 전도 유망한 학자였다. 그가 눈앞에 나타나자 갑자기 현기증이 일어서 나는 마른 세수를 하듯 두 손으로 얼굴을 여러 번 문질렀다. 국립대에 재직 중인 그가 이번에 하버드대학교에 교환 교수로 파견되자 그녀가 남편을 따라서 떠나게 된 것이다. 강 교수는 오래 기다렸다는 듯 큰 소리로 외쳤다. 후레자 선배. 그리고 빠른 손놀림으로 폭탄주를 제조했다. 2잔은 맥주 글라스였고 한 잔은 기네스 스쿠너 잔이었다. 먹물 같은 검은 액체 3잔이 천 교수 앞에 놓였다. 회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를 하자 천 교수는 자신 없다는 표정으로 술잔을 들었다. 나는 테이블 맨 끝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주로 대화가 그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쪽을 보는 일은 그나마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내가 앉은 쪽으로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더는 못 마시겠습니다. 긴 시간을 두고 맥주 글라스 2잔을 간신히 비워내더니 천 교수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가만히 지켜보던 강 교수가 입을 열었다. 이런 미모의 아내를 책임지려면 학계의 국가대표라면 응당 마셔야죠. 회장이 그렇게 종용하자 그녀가 회장의 어투를 따라하며 장난스럽게 응수했다. 아유, 창피하네요. 용기 있는 남자라면 응당 마셔야죠. 보통 남편 역성을 들기 마련인데 그녀는 오히려 반대편에서 야유를 보내 좌중을 흥겹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물잔을 들며 남편에게 건배를 하자고 제안했다. 무슨 까닭인지 강 교수는 오늘의 주인공인 그녀에게만은 술을 한 잔도 주지 않았다. 다른 임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아, 우리 천 교수님 이대로 무너지나요? 자, 같이 마셔요. 한 번에 쭉. 안 돼. 정말이야. 마시면 큰일 날 것 같아. 얼굴이 터질 것처럼 붉게 달아오는 천 교수는 팔을 내밀어 그녀를 향해 손사래를 쳤다. 그녀는 그와 약간의 실랑이를 벌였다. 폭탄주의 시선이 집중되어서 마치 무대 위에 핀 조명이 들어온 듯 보였다. 실랑이가 의외로 길어지고 강 교수가 만류를 하지 않자 부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대로 가다간 송별 모임에서 부부가 마음 상하는 일이 벌어질 듯했다. 부회장은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 공지를 했다. 잠깐 차량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 방향은 여기 천 선생 차를 이용하시고 강북 방향은 양 선생 차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서울 거는 전철 막차를 생각하셔서 10분 내에 일어나셔야 합니다. 물론 술이 부족하신 분들은 우리 영원한 주당 회장님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마지막 멘트에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부회장은 강 교수를 향해 정중하게 말했다. 회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하시죠? 그런데 강 교수는 바위처럼 꿈쩍도 않고 검지 끝으로 폭탄을 가리켰다. 이 잔이 비워주면 하겠습니다. 그의 초지일관한 자세에 몇 사람이 웃었지만 천 교수와 그녀는 난처한 기색이었다. 그녀가 천 교수를 설득하듯 귓속말로 속삭였으나 천 교수는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좌중의 눈길이 다시 그 잔에 쏠렸다. 괜찮다면 제가 마시겠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리고 말석에서 일어나 중앙 테이블로 걸어가서 그녀와 그 사이에 섰다. 스쿠너 잔에 담긴 폭탄주를 집어들자 무게가 묵직했다. 조명은 이제 내 머리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좋아, 됐다, 허용. 마시고 다음 주자 한 명 지정해. 강 교수가 남은 술을 모아 섞으며 지시했다. 나는 그의 말을 가볍게 밀어내며 말했다. 지명보다는 모레 떠나시는 윤 선생님께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술자리의 끝물이라 얼큰하게 취한 회원들이 선물이라는 단어에 와 하는 탄성을 질렀다. 테이블 여기저기서 뭐야, 뽀뽀라도 하려는 거야? 두 사람 선물 주고받는 사이였어? 노래하는 건가? 이별가? 하는 반응이 들렸다. 나는 술잔을 허공에 잠깐 들었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들이켰다. 잔이 비워지자 여기저기서 박수가 나왔다. 새로운 시각의 논문 발표나 전체 학술대회 준비 등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할 때는 받지 못했던 박수였다. 빈잔을 소리나게 천 교수 앞에 내려놓고 나는 덥석 접시에 오징어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가늘고 긴 다리 하나를 큰 동작으로 쭉 찢어냈다. 그 다음 그것을 그녀의 입가에 갖다 댔다. 이 장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해하면서도 그녀가 그것을 받아먹자 회원들이 소리를 지르며 박수를 쳤다. 어머, 선물이 저거였어? 차라리 뽀뽀가 낫겠다. 노래는 안 부르나? 무반주로? 들쑥날쑥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나머지 긴 다리를 찢어서 입에 물고는 뒤로 돌아섰다. 그리고 출입구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눈에 필터를 끼운 것처럼 흐릿한 화면이 좌우로 길게 찢어졌다. 걷는 동안 다리에 걸리는 의자는 전부 쓰러뜨렸다. 나는 인사도 하지 않고 그대로 유리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뜨거운 바깥 공기가 훅 하고 몸을 덮쳤다. 토요일 명동의 밤거리는 인파로 붐볐다. 행인들은 길의 이쪽과 저쪽으로 나뉘어 천천히 밀려오고 천천히 쓸려갔다. 도대체 어디에서 쏟아져 나와 어디로 흘러가는지 매번 의문이었다. 형형색색의 네온이 머리 위에서 번쩍거렸다. 상점의 스피커에서 나오는 중국어와 일본어와 영어가 귓전으로 날아들었다. 더운 바람이 불자 행인들의 발에 밟혔던 각종 전단지들이 펄럭거렸다. 고비와 다른 곳이었지만 황량하기는 다를 바 없었다. 나는 오징어 다리를 입에 물고 명동거리를 비틀거리며 걸었다. 모레가 되면 그녀가 떠난다는 사실 한 가지만 떠올랐다. 이곳을 떠나 저곳으로 가는 그녀에게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볼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그저 비우고 오라는 선생의 금원을 잊고 도둑놈처럼 무엇을 훔치려 했던 것일까? 사방팔방이 텅 빈 그곳에서 슬금슬금 무엇을 얻으려 기웃기웃했던 것일까? 비우는 작업도 고도의 연습이 필요한 것이어서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었다. 잠깐 맺힌 물방울 같은 이 감정도 곧 증발할 것이다. 다행히 물방울은 뼈가 없으니 증발하고 나면 흔적이 남지 않을 것이다. 전철 입구에 모서리를 돌 때 나는 이제껏 씹던 오징어 다리를 쓰레기통에 퇴 하고 뱉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중얼거렸다. 바야르테 허르흥 부스구이. 그럼 안녕 예쁜 여인.
걸음을 떼자 급작스레 속에서 격렬한 통증이 치밀어 올라 나는 출입구 번호를 알리는 기둥을 붙들었다. 고비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이었다. 어디선가 거대한 모래 언덕이 허물어져 내리는 굉음이 들렸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며 한쪽 무릎이 꿀리고 발목이 접혔다. 나는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떨어뜨리며 손바닥으로 땅을 짚었다. 내 하루마다 저마다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일상인의 생활은 사막 속 고비와도 같습니다. 그 치열함과 고분분투에 가려져 자신있게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고비, 여기, 그리고 저기 다니며 자신에게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을 찾아낸 주인공은 여정이 지속될수록 자신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여자를 발견해냅니다. 학회 일정이 모두 끝나고 다시 현실로 돌아온 주인공은 베이지 말라는 교수의 말을 기억하지만 결국 앓고 맙니다. 몽골에서의 주인공은 시간 강사의 직급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집도 승마 수료 과정도 다 내려놓고 온전히 본인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었으나 서울로 돌아온 그는 그녀와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러고는 오징어 다리 한쪽을 건네고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듯 돌아섭니다. 여기 그리고 저기라는 피차의 구별을 만들어 결국 여기를 스스로 선택하는 주인공의 모습에서 쩌릿함을 넘어 비참함이 느껴졌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곧 크리스마스예요. 이번에도 케빈과 함께 하시는 분은 없겠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방울뱀 항상 기억해 주세요. 딸랑딸랑.